경탄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에 관한 철학 이야기. 이탈리아 시칠리아엔 에트나 화산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의 위력을 뽐내는 유럽 최대 활화산이죠. 이 화산 속으로 몸을 던져 불사조 피닉스의 전설을 주조해낸 철학자가 있습니다.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경탄을 자아내며 온 몸으로 시를 쓴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를 돋봐봅니다. 오늘날 시칠리아를 방문하면 빼어난 신전들의 마법 같은 품격에 경탄하는데 대부분 엠페도클레스가 살았던 시기에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마피아의 고향으로 알려진 이 작지 않은 섬은 지중해 무역의 허브로 엠페도클레스가 살았던 시기 이미 전성기를 확보하고 있었죠. 엠페도클레스는 마라톤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인 기원전 492년에 명문 귀족 메턴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기원전 496년에 열린 제71회 올림픽 우승자였죠. 당시 올림픽 우승자는 최고의 명성을 누렸습니다. 흉상이 제작돼 마을 입구에 전시되었고 권력자들과 식사를 허락받았으며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었죠. 할아버지 엠페도클레스는 올림픽에서 우승하자 꿀과 밀가루를 가득 채운 황소 한 마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샅샅이 체험한 집안에서 엠페도클레스는 자랐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설에는 엠페도클레스가 유년 시절 이탈리아 남부를 떠돌던 엘레아파의 비조 크세노파네스를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의 이치를 터득했다고 자랑하는 노철학자 크세노파네스가 못마땅했던지 이렇게 말했죠. 당신에게선 어디에서도 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크세노파네스는 응수합니다. 자네가 현자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 현자만이 현자를 알아볼 수 있는 법이니까. 엠페도클레스는 크세노파네스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추상적 철학은 여행자의 관조적 깨달음일 뿐 문명 속에 뿌리박고 있는 구체적 삶에서 구축된 사나운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정착하지 못한 언어는 권태의 일상에 낯선 풍미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삶의 세부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진짜 철학의 현자라면 땅에 못 박혀 사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를 생산해야 한다고 믿었죠. 들뜬 언어는 가짜입니다. 제 고향을 사랑한 엠페도클레스는 여행의 달인 크세노파네스와는 달리 매번 도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했죠. 그는 전염병을 막았고 말라리아도 박멸했습니다. 최초의 자연 철학자들처럼 엠페도클레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철학을 사용했고 또한 현실 문제에만 급급한 인간의 저속함을 공격하는 데도 철학을 사용했습니다. 철학자는 사람들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통념을 비판하는 용기와 결단의 존재라는 이미지는 엠페도클레스로 인해 구체화된 것이죠. 세속을 사랑하며 살되 세속적 관성을 경계하는 이 이중적 태도야말로 철학자의 윤리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다방면으로 놀랄만한 재주를 가진 엠페도클레스를 시민들은 거의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최고 통치자 참조를 제안받기도 하죠. 그러나 엠페도클레스는 시민의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철학자로 살기 위해선 세속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상한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붉은 융단으로 된 긴 옷에 금으로 된 허리띠를 두르고 청동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델포의 신전에서만 허가된 관까지 쓰고 다녔죠. 현실적인 것에 포박돼 경탄을 잃어버리면 생의 의미는 천박해진다고 그는 온몸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만 보고 살지 말라는 충고죠. 엠페도클레스에 관한 여러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마술과 과학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거나 바람까지도 지배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스스로 신화를 주조했고 끝내 신화가 된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에트나 화산에 몸을 던진 최후의 선택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바슐라르는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에 관한 신화를 기초로 엠페도클레스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이 컴플렉스는 삶과 죽음을 결합하려는 본능을 말합니다. 바슐라르의 마지막 글이자 미완성 작품인 불의 시약 단편들에는 이렇게 박혀 있죠. 엠페도클레스는 소멸의 시약을 보여주는 가장 중대한 이미지들 중 하나다. 엠페도클레스의 행위에서 인간은 불과 마찬가지로 위대하다. 죽음 속으로 몸을 내던질 때 엠페도클레스는 처음으로 자유롭다. 유한한 생을 무한의 경지로 끌어올리고픈 결단 속에는 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탄의 상상력이 있습니다. 경탄은 시를 체험케 하죠. 바슐라르는 엠페도클레스의 행위를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으로 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상의 꿈에 관해 괴테는 이런 시를 남겼죠. 현자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군중은 서둘러 조롱할 것이니 나는 불길 속에서 죽음을 갈망하는 살아있는 자를 찬양하고 싶다. 죽어라 그리고 되어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너는 암흑의 대지 위에 어두운 손님에 지나지 않는다. 경탄하는 어두운 손님이 되지 않는 법을 설명하기 위해 헬덜린이 쓴 엠페도클레스에 관한 시까지 전해봅니다.
그대는 나에게 성스럽도다. 그대를 앗아간 과감한 살해자 대지의 힘이 그러하듯 사랑이 나를 붙들지 않는다면 나는 심연 속으로 영웅을 뒤따라가고 싶도다. 사랑의 힘은 무한의 경지로 가고픈 욕망을 잡아채는 유일한 핑계라고 헬들리는 말합니다. 저 경탄의 무한에 몸을 던질 수 없는 유일한 이유죠. 따라서 버틀란드 러셀이 철학자, 예언자, 과학자, 엉터리사 이 모든 것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이미 우리는 피타고라스에서 발견하였으나 엠페도클레스는 그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에 대한 오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탄은 종교적 신비만이 아니죠. 경탄은 몹시 놀란다는 말이고 대자연에서 그 놀람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는 서정이라 부릅니다. 경탄이 사라지면 메마른 인공의 문화에 결박돼 삶은 차가운 의무들로 가득 차게 되죠. 세계는 벅벅이 살아가는 서늘한 존재들만의 시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생존이 목적인 그런 삶 속에선 철학을 논할 수는 없죠. 때문에 엠페도클레스는 두 종류의 시로 경탄의 언어를 남겼습니다. 한편의 시는 과학적인 자연에 관하여이고 다른 한편은 시적인 정화라는 작품입니다. 엠페도클레스에게 과학은 시와 같습니다. 과학과 시는 죄다 세계를 추상적으로 환원해 다양성 안에 깃든 동일성을 표현하는데 이 동일성을 그리스인들은 이데아라 불렀죠. 이데아는 플라톤이 개발한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이데아는 매우 구체적인 과학의 형식과 살벌하게 추상적인 시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시적인 말과 과학적인 말은 세계의 공통을 잡아내는 고유한 요소들이기에 이 둘의 고유성을 동시에 표현할 철학이 요구되죠.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서론이 탄생된 이유입니다. 사원서는 원자가 아닙니다. 레오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가 도입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을 뜻하지만 엠페도클레스의 원소는 그 성질과 종류에 있어 최종적인 것을 뜻합니다.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이고 추상의 실체가 아니라 구체의 실질이죠. 모든 것을 양적으로 따져보는 사고방식은 먼 훗날 종교가 서양을 지배한 뒤에나 나타납니다. 그리스인들은 심지어 신을 스스로로 꾸몄었죠. 사랑은 신적이다, 자연은 신이다, 뭐 이런 말들입니다. 엠페도클레스에 따르면 원소들은 사랑과 증오에 의해 결합되고 분리됩니다. 결합은 사랑의 힘이고 분리는 증오의 힘이죠. 이는 사랑이 좋고 증오가 나쁘다는 상투적 도덕이 아닙니다. 개성의 개별이 출현할 때와 합의의 공동이 출현할 때의 거시적 구조가 다르다는 뜻이죠. 빌 게이츠와 멀린다의 사례로 덮어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빌 게이츠는 만약 당신이 지금 버스에 치여 죽었다고 했을 때 죽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한 말은? 이란 질문에 멀린다에게 고맙다는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빌 게이츠는 살짝 울컥했죠.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둘의 만남이 최고의 결혼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신데렐라의 사랑이 현시한다는 경탄의 믿음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헤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 함께 성장할 수 없다는 야릇한 이유를 덧댔죠. 의미심장한 것은 이혼의 이유가 성장이었다는 겁니다. 성장은 결합의 결과가 아니라 분리의 효과라 볼 수 있죠. 성장하려면 개성을 발휘해야 하고 개성의 출현은 결합의 포만을 의심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분리하고 싶고 분리가 지독하면 결합이 재적동하는 이치죠. 미움의 시대엔 분리를 염원하고 사랑의 시대엔 결합을 갈망한다고 사회학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21세기 현재 세계는 거의 분리를 욕망합니다. 개별화돼 자신만의 성장을 도모하고 싶어하죠. 빌 게이츠의 달라진 욕망 또한 이 시대의 규칙에 종속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는 사랑의 결합을 염원했으나 부자 순위 1위에서 밀린 현재 이혼을 결행한 이유는 우연만은 아니죠. 젊은 시절의 그 화려한 고유성을 보고 나본 이 욕망이야말로 분리의 시대, 증오의 시대의 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진실을 반영합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최고 계급조차 이 운명적 에너지에 자유롭진 못한 것이죠. 엠페도클레스는 자신이 사는 시대가 미쳐 날뛰는 불화와 맹목의 풀밭에서 사륙, 원한, 죽음두로 가득 찬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카타르모이, 즉 정화라는 제목의 시를 지은 이유죠. 우리가 사는 세계도 그와 겪었던 세계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부의 목표로 향한 맹목적 질주가 분리의 징후를 가속시키고 있죠. 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 곁엔 대자연의 원소들이 물과 흙과 불과 공기라는 정화의 원소들이 여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는 아닙니다. 도피는 해결이 될 수 없죠. 대자연의 감수성을 복원하는 일부터가 새로운 결합의 동기입니다. 시적 울림으로 자연의 직접성을 회복하면 인공의 관능을 정화시킬 수 있죠. 물어봅시다. 과연 대자연에 있는 것들 중 무엇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원소들의 직접적인 감수성이 살아날 때 파괴적 승리를 염원하는 저 무지막지한 맹목적 개성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자연 앞에 승자와 패자는 존재하지 않죠. 빌 게이츠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엠페도클레스의 경탄의 삶을 제고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성장의 자기개발은 현실을 강요하지만 사랑의 자기 복권은 비현실적 경탄을 숭배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는가는 오직 배짱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우선 대자연의 고요한 울림 속에 제 몸을 위탁해보셨으면 합니다. 물에서 안정을, 불에서 용기를, 흙에서 생명을, 공기에서 자유를 체험하는 존재의 시간 속에서 몸과 정신은 정화를 체험하고 우리는 재차 경탄을 숭배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날이 좋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이지만 고요히 저 원소들의 곁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자발적 행위까지 감금할 수는 없겠죠. 부디 고운 선택에서 충만한 결합의 순간을 욕망하게 빌며 안녕. Paper Renaissance.